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박사과정 장혜지입니다. 오늘은 테크마이닝의 10번째 챕터 어드밴스드 애널리시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스터디를 하고 있는 책 테크마이닝은 다음과 같고요. 오늘 10번째 챕터의 컨텐츠는 총 4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어드밴스드 애널리시스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 어드밴스드 애널리시스의 먼저 첫 번째 단계인 데이터 레프레젠테이션과 그다음에 그에 대한 방법론들 그리고 예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전 챕터인 챕터 9에서는 데이터에서 직접적으로 뭔가를 도출해낼 수 있는 베이직 어널리시스를 다뤘고, 이번 챕터에서는 이거에서 좀 더 나아가서 다이렉트 메저먼트에서 좀 더 나아가서 어드밴스드 어널리시스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챕터인 왜 우리가 어드밴스 어널리시스를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밴스 어널리시스는 좀 기본적이고 설명적인 기술적인 분석에서 나아가서 데이터 간의 관계를 추론을 하는 것입니다. 즉 단순한 관측이나 카운트를 하는 이런 기본적인 베이직 어널리시스에서 나아가서 좀 더 무언가를 분석을 수행을 함으로써 은닉된 관계를 보고 어떤 패턴을 도출을 함으로써 뭔가 설명하는 것 이유로 추론을 하고 예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패턴을 데이터에서 패턴을 식별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이제 로버스트한 이게 어떤 모델을 통해서 만약 한다고 했을 때 이게 똑같은 결과가 계속 나오느냐 하는 이런 로버스트에 대해서도 집중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히든 베리어블이 무엇일까, 어떻게 이제 정의를 할까 라는 것과, 그리고 어떤 이제 패턴이 계속 이제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이제 시간 혹은 장소 혹은 내용을 거쳐서 반복될까에 대해서 모델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챕터의 목표는 이제 데이터의 어떤 직관적인 표현, 프리젠테이션을 뛰어넘는 분석을 생각하도록 하는 좀 다분히 좀 컨셉추얼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베이직과 어드밴스드가 완전히 뭔가 이제 경계를 명확하게 내릴 수 있는 개념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를 좀 구분해서 다루고 있다라는 점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히든 베리어블과 컨스트럭트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히든 베리어블은 이 아주 몇몇의 웰 초슨 컨스트럭트가 이제 어떤 우리가 계속 보고자 하는 과학과 기술의 비헤이비어를 잘 이제 이해시킬 수 있도록 인핸스한다 라는 믿음을 갖고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무수히 많고 또 매우 큰 차원으로 표현이 될 텐데, 이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뭔가 명확한 어, 어,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싶지만 실제 이 S&T 널리지를 보면 이게 어떤 명확한 티오리가 있지는 않는다. 그래서 일부는 이런 임페리컬 인퍼런스에 대해서 아주 냉소적이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이걸 이제 시도를 함으로써 히든 베리어블이 뭐고 어떤 모델에서 표현이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스터디 하고 연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히든 베리어블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좀 더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이제 챕터 9에서는 이게 이 주된 디스팅션, 어떤 게 이제 구별이 되는지에
이런 걸 이제 구분을 한다는 거죠. 다큐먼트와 텀, 그리고 다큐멘트와 텀을 이제 구분을 한다라는 걸 우리가 배웠던 거를 가정을 했을 때 이 컨셉추얼한 베리어블은 이 텀과 그들의 이제 관계로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본다면 우리가 이 패턴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좀 더 살펴보면 우리는 이 6개의 키 컨스트럭트를 이해를 하면 우리가 이 R&D 활동이나 이제 과학기술의 어떤 메커니즘을 이해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6가지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프리스티지, 권위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얘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경험적인 매저로서 볼 수 있냐면 사이테이션, 즉 사이테이션을 사이테이션을 많이 받은 저널이나 혹은 어서들을 중심으로 뭔가 공신력이 있는 그런 정보들을 분석을 할 수 있다. 권위 있는 저널이나 저자들을 타겟팅함으로써 우리가 좀 더 양질의 S&T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라이프 사이클, 즉 일종의 어떤 시계열적인 수명 주기 관점에서 뭐가 이제 증가하고 false 감소하는지를 보고 일종의 역학적인 모델인 거죠. 역학 모델로서 뭐 성장이나 확산 이런 것들을 트래킹하는 목적에서 활용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라이프 사이클은 우리가 어떤 트렌드 분석, 그 건수 자체에 대한 트렌드나 혹은 사이테이션에 대한 트렌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비지블 컬리그스는 앞서 권위 있는 이런 어서들과에서 나아가서 그들의 이제 휴먼 네트워크 관점에서 이론이나 이런 메소드들이 어떻게 발전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어떤 토픽 분석, 내용적인 토픽 분석을 통해서 분석을 할 수 있고, 혹은 코어서심이나 사이테이션 패턴들을 통해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러닝은 좀 더 하이 레벨에서 이런 널리지가 어떻게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인크리먼트 하냐. 그래서 이 널리지의 축적에 대한 내용을 분석을, 이것도 일종의 내용 분석 관점에서 토픽이나 어떤 내용 분석을 통해서 이 러닝, 어떻게 이런 지식들이 축적되고 학습이 돼서 진화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의 구조는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한 어프로치나 컨셉, 아이디어, 메소드 이런 구조들을 이제 이 널리지는 반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용어를 통한 분석, 어떤 용어들이 활용이 되고 있는지, 혹은 특정한 저널이나 컨퍼런스, 다미넌트, 뭔가 도미넌트한 이런 지식의 구조들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이고, 지식의 생산은 인스티튜션 관점에서 어떤 기관은 쭉쭉쭉 그런 컨스턴트한 연구 개발을 한다. 그래서 이 리서치 메모리를 또 이 인스티튜션이 유지하기 때문에 이 저자나 발명자의 우리가 어플리에이션을 통해서 이 시간에 따른 널리지의 생산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6개의 이 컨스트럭트에 대해서 다루어 봤고, 에 대해서 조금 더 일러스트레이션을 하자면, 예를 들어 프레스티지는 누가 혹은 어떤 이 권위 있는 저널이나 어서들을 통해서 무엇이 그들이 이렇게 R&D를 이펙티브하게 할 수 있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예를 들어 라이프 사이클을 활용을 한다면 우리는 이런 논문이나 특허 활동의 트렌드를 이해할 수 있고, 인비지블 컬리그스는 일부의 일종의 커뮤니티에 대해서, 연구 커뮤니티에 대해서 특정하게 이제 타겟을 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라는 것으로 활용을 할 수 있고, 러닝은 어떤 주제나 capabilities가
가 이제 메인이 돼서 이 R&D 인스티튜션에 뭔가 더 이렇게 컴바이닝 되는지.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나아가서 이제 예측을 하는 데까지도 활용이 될 수 있고, 5번 스트럭처 오브 널리지는 toward 세미나 아이디어 세미나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강한 인플루언스, 영향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큰 영향력이 있는 아이디어를 포인팅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널리지 프로덕션은 이 기관의 관점에서 institutional thrust, 제도적인 그리고 이 추진력과 이게 어떻게 널 육성이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일련의 인스티튜션에 대한 일련의 활동들, 어떤 연구들이 성과가 나왔는지를 쭉 살펴보면서 이런 널리지 프로덕션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6개가 쭈루룩 리스트업 되어 있지만 조금 더 구조화를 해보자면 뭐 프리스티지나 인비지블 퀄리지스 그리고 널리지 프로덕션 이런 것들은 좀 액터의 관점에서 일부 매우 유명한 개인 그리고 그들의 커뮤니티 그리고 그들의 소속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라고 또 볼 수가 있고, 라이프 사이클은 좀 시계열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 그다음 좀 내용 관점에서 볼 때는 러닝이나 이 널리지의 구조 로 이제 우리가 이 스트럭처를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것이 이 기술 경영 분야에서 매우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어드밴스드 어널리시스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걸 했을 때 이 6가지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이제 기술 경영의 이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우리가 이를 이제 추구하면서 이 데이터를 가정하고 봐야 된다라는 것들을 다뤄보았습니다. 두 번째 소 챕터에서는 그럼 이제 이 데이터를 어떻게 리프레젠테이션을 하는지 그 개념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일단 디덕션과 인덕션, 그래서 귀납적과 그 반대, 이 두 가지에 대한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주 큰 양의 아주 라지 컬렉션의 이 저널과 특허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는 것을 일반적으로 하는데, 디덕션은 먼저 가설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세운 가설이 맞는지를 데이터를 통해서 이그제민하는 것이라면, 연역적인 인덕션은 일단 먼저 데이터들을 쭉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카테고리즈 하거든지 혹은 인터프리테이션을 하든지 라는 일종의 이 순서가 좀 다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기업 F가 블록 엔트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누군가의 진입 엔트리를 블락킹 하려고 한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디덕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설을 세운다 그랬죠. 가설을 세워요. 그래서 IP 스트래터지를 블락킹 하는 IP 스트래터지를 딱 세워서 얘네들을 킥아웃 해야겠다.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의 특허 포트폴리오들을 쭉 보면서 이게 이 블락킹 스트래터지가 일관성 있게 잘 컨스턴트 유지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먼저 가설을 세운 다음에 데이터로 검증을 한다는 거죠. 인덕션은 반대로 먼저 특허 포트폴리오를 이그제민 한 다음에 얘네가 어떤 패턴이 있는지를 이제 그 이후에 본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둘 다 중요한 부분, 아주 의미가 있지만 우리 테크마이너들은 둘 중에 어떤 접근 방법을 사용할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지 이게 헷갈리게 되는 순간 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프레임 자체가 꼬리에 꼬리를 문다거나 혹은 그 순환 구조에 엑셀에서 우리가 많이 하는 그 순환 구조에 빠지죠. 이걸 하려다가 이걸 동시에 쓰다 보면 이 순서가 꼬여서 프레임워크 자체가 꼬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상세하게 이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뭐 구분하거나 뭔가를 수행할 수 있는지 5개의 하위 챕터를 통해서 데이터 리프레젠테이션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델에 대한 셀렉션과 어세스먼트입니다. 그래서 모델은
퀄리터티브와 퀀터티티브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어, 다양한 왜냐하면 모델이 우리가 매우 다양한 형태와 또 사이즈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어떻게 셀렉션하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퀄리터티브는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사실 기술 혁신을 이해하는 데는 이 퀄리터티브 모델링이 많이 사용이 되어 왔지만 우리 테크 마이닝 관점에서는 텍스트나 이런 누메릭한 데이터를 정량적인 모델링을 통해서 하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디터미니스틱과 스토캐스틱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디터미니스틱은 이 모델의 파라미터를 피팅을 하는 것이 목적, 결과물이죠. 그래서 이 모델의 파라미터가 피팅이 되면 그 피팅된 모델을 돌렸을 때에는 계속 같은 결과가 도출이 되게끔 하는 것이 이제 결과적인 내용이고, 스토캐스틱은 이 확률 기반입니다. 그래서 이 언설터티를 고려를 해서 어떤 가능한 파서블 아웃컴의 레인지를 도출해내는 것이 이거가 얘의 차이점인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테크 매닝에서는 스태틱과 다이나믹에 대한 구분도 다루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스태틱은 고정된 그런 값이어서 주어진 컨디션과 스테이트 안에서 이제 이 베리어블을 본다는 것이라고 하면, 다이나믹은 어떤 through time 시간에 걸쳐서 보는 것이고, 그래서 미래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예측을 하는데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게 엄청난 많은 이런 양의 텍스트에서 이 내용이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그리고 나아가서 또 what if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것이 이제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이 퀀터터티브 그리고 스토캐스틱 그리고 이 다이나믹한 관점에서 좀 더 이 테크 마이닝 문제들을 접근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모델들이 이제 평가를 할 때는 어떤 게 이제 좋은 모델이냐라고 하면 당연히 큐러시가 높은 것이다. 하지만 이게 오버피팅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몇몇의 파라미터로도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이 좋은 모델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probability와 이제 likelihood의 관점에서 좀 모델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이 두 가지는 사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모델을 가지고 데이터를 매주할 거냐, 아니면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매주할 거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얘를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이제 6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있다. 근데 이 데이터 포인트가 대부분 0 근처에 모여 있지만 양수 혹은 음수로만 구성된 상황이다라고, 이런 상황이 주어졌다라고 하면, 우리가 6개밖에 없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데이터가 이제 생성되는 제너레이션 되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계속 이제 6개밖에 없지만 계속 관찰하다 보면 이 관측값의 분포가 어떻게 될까라고 했을 때 얘를 이제 probability와 likelihood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robability는 우리 아까 뭐였죠? 기브너 모델에서 데이터의 매저를 보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쭉쭉쭉 각각의 이제 5개밖에 없다라고 하면 이 아웃컴 나올 수 있는 밸류가, 그럼 얘가 이제 모두가 이제 동일한 확률 5분의 1씩에 대해서 보지만 이걸 가지고 그나마 좀 비슷한 모델 정규 분포를 싹 그려가지고 오버레이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라는 모델을 가설로서 설정을 먼저 기브너 모델 한 다음에 그럼 0.5에 대한 확률이 얼마나 나오지? 라고 보면 이렇게 해서 정규 분포의 0.5일 때 확률 0.3 값이다.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본 데이터의 관측치처럼 정규 분포는 0 근처에 가까울수록 가장 이 probability가 높고, 반대로 이 0에서 멀어질수록 그 확률 값이 계속 작아지는 이런 분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네, 모델을 가정해서 데이터에 대해서 확률을 볼 수가 있고, 반대로 likelihood는 이걸 좀 다른 관점에서
그래서 이 데이터를 생성했을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모델들을 고려를 한다면 어떤 게 가장 가능성이 높은 모델일까? 즉, 기본 데이터의 상황에서 모델을 매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는 0만 봤지만 0이 평균 중심값인 정규분포만 봤지만 얘를 마이너스 1과 0.5일 때도 한번 그려서 우리가 0.5일 때의 확률을 본다라고 하면 이 중심값이 0일 때랑 1일 때는 똑같이 0.352라는 확률이 있지만 이거일 때는 좀 더 낮게 여기 슉 0.10130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똑같고 얘는 상대적으로 좀 낮네 라는 이제 결과를 내릴 수 있고, 여기서는 이제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만 보았지만 더 많은 이제 포인트가 있으면 이를 이제 활용해서 더 상세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게 이제 그래서 이게 여러 개가 있고 이제 또 이제 독립사건이다라고 가정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제 이 각각을 이제 곱해서 독립사건을 계속 이 두 가지가 여러의 사건이 모든 사건을 이제 발생할 확률을 이제 곱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고, 사실 이 곱은 로그 정규화를 시키면 합으로 더 편하게 계산을 할 수 있죠. 서메이션까지 모두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그림은 여기에서 좀 더 발전한 추론을 좀 발전시킨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세 개의 옵션만 봤지만 모든 정규분포로 확장해서 본다면 어떤 정규분포 모델이 가장 가능성이 높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보는 부분이고, 이 정규분포는 평균이랑 편차만 있으면 이 두 가지 파라미터를 구성으로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분산 1로 고정을 한다면 모든 평균값을 고려했을 때 이 평균이 0.5인 때 가장 여기 우리 소위 말하는 최대값이 있는 모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이클리후드는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모델을 서칭하기 위한 그런 베이시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바빌리티와 이제 라이클리후드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좋은 모델이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프리시즌 이 높은 걸 볼 수 있지만 우리는 프리시즌이 높은 것에 초점을 두고 이걸 목표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중요한 패턴을 잘 라이트하게 얻는 게 더 우리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테크 마이닝에서는. 그리고 또한 이제 오버피팅 이슈 우리가 계속 말했죠. 그래서 이게 오카무스 맨도날 우리 배웠었는데 옛날에, 그래서 너무 많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우리는 이런 이슈를 계속 직면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염두해서 모델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다룰 것은 이제 이 모델링 데이터 릴레이션십, 데이터의 릴레이션십은 크게 페런트 차일드 그리고 시블링, 그다음에 여기 이런 두 가지가 섞인 믹스의 관점에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페런트 차일드는 말 그대로 완전 이제 부분 집합의 개념으로 완전히 이제 컨테인된 것이고, 이걸 잘 하려면 당연히 데이터 딕셔너리, 온톨로지 같은 이런 개념들이 잘 구축이 되어야지 이 페런트 차일드 관계를 잘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얘는 하이러키를 보는 관점이고, 시블링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죠. 일부가 이제 뭔가 겹치는, 일부 뭔가 공통점이 있는 관계를 이제 시블링이라고 하고, 형제자매 관계인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에 어떤 요소가 이렇게 좀 가까이 있는지, 어떤 부분이 이제 공통적인지, 이런 예를 들어 텀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테크닉 마이닝의 문제점은 얘 또는 얘냐라고 했을 땐 사실 완전히 얘도 아니고 완전히 얘도 아니다라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절히 잘 어, 활용을 해서 뭔가 컴바이닝 했을 때 이 그림이 좀 애매하게 작성이 됐지만 어떤 거는 이제 완전히 속하고 어떤 거는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잘 파악해야지 더 의미 있는 이 데이터의 관계를 잘 파악해야지 의미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로부터 밸리드 인퍼런스를 이제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생성 모델에 대해서도 좀 이 필요성을 잘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데이터를 자체를 그 생성 리크리에이트를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이죠. 그래서 이 책을 썼을 그 옛날 20년 전에도 이런 생성 모델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요즘 선혜가 제너레이티브 모델에 대해서 아주 연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모델이 좀 더 좋은 모델들이 잘 발달이 되어서 이런 것들이 더 고려가 모델로서 고려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너레이티브 모델의 이점이 5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 자체가 이제 데이터에 대한 가설을 만들 수 있고, 이게 적합한지 아닌지를 이 모델로서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이 결과를. 그리고 이 언설터티도 우리가 고려를 할 수 있다, 뭔가 확률로서. 그리고 이 모델의 품질도 매저할 수 있고, 네 번째, 패러디가 그러니까 즉 재생성이 가능하다는 건 패러디를 해서 실제 데이터를 완전 실제는 아니지만 패러디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또 가장 큰 장점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데이터의 어떤 파트가 언유저한지 혹은 스페셜, 서프라이징 한지를 강조를 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뤄봤고, 마지막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데이터 리프레젠테이션의 챕터는 이 베리어블에 대해서 그리고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다룬 것입니다. 사실 이 모델의 가장 중요한 피처는 랜덤 베리어블, 그다음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베리어블들을 모두 어그리게이션한 레벨에서 플레이트, 이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장의 이름이 베리어블과 디스트리뷰션인 만큼 이 베리어블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랜덤 베리어블은 랜덤 프로세스에서 나오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이 디스트리뷰션을 통해서 이제 설명이 된다. 테크 마이닝에서는 사실 이게 랜덤한 상황이 있냐? 라고 했을 때 테크 마이닝도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 노이즈와 같은 이런 요소들을 포함을 할 수 있다 해서 우리도 랜덤 베리어블을 고려해서 모델링을 한다. 그래서 지식이 뭔가 정확하지 않을 때, 이럴 때 이제 어떤 모델이 이 에스티메이트 할 때, 이 정보들을 에스티메이트 할 때 가장 적합한지에 대해서 우리도 고려를 해야 하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리어블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구분이 또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디스크리트하냐 컨티뉴어스하냐로 나눌 수 있죠. 1개, 2개 이렇게 세다 보면 디스크리트이고, 이런 것들이 쭉 많이 모여 있을 때는 이제 모여 있고 이게 더 연속형 변수일 때, 이산적이 아니라 더 연속형 변수일 때는 이게 컨티뉴어스한 상황이다. 그래서 들어 이 사이테이션의 개수나 키워드의 개수 이런 걸 볼 때 디스크리트하다라고 하면, 얘가 이제 좀 더 축적이 돼서 보았을 때는 이런 컨티뉴어스한 상황에서 해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보고 이제 각각을 디스트리뷰션을 하겠죠. 베리어블들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는 그러니까 이산 변수에 대한 대표적인 확률 분포값, 바이노미널과 멀티노미널 포화송에 대한 분포들을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고, 컨티뉴어스한 관점에서는 가장 많은 게 이제 정규 분포겠죠. 그다음 로그 씌운 거, 그다음에 다른 파워로라는 분포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변수를 어떻게 세팅을 하고 걔에 대한 이제 디스트리뷰션은 뭐로 둘지 이런 것들 우리가 고려를 한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이 데이터를 이제 변형을 시키겠죠.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로그 변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계속 뭔가 곱하기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로그 변화를 하면 좀 더 계산량을 줄일 수 있고, 이런 이점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테크마이닝 모델에서는 이 다른 레벨이나 혹은 하이러키를 가지고 걔네들을 쭉 뭔가 어그리게이션 하는, 예를 들어 저널과 페이퍼를 합치는 이런 경우에서는 이제 플레이츠의 개념으로, 좀 더 넓은 판의 개념으로 이 모델링을 해야 된다. 베리어블과 디스트리뷰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리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다뤄봤고,
다음에 10.3장 어널리틱스 패밀리는 어떤 방법론들이 있는지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특히 이걸 패밀리라고 하는 거는 같은 목적임에 따라서도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냐, 그리고 그 데이터의 구성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옵셔너블하게 이 가족들 안에서 누구를 갖다 쓸 거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할 상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다분히 어떤 데이터의 구조를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방법론을 해서 이 데이터를 피팅하는 것 이런 순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데이터에서 발견된 규칙적인 패턴으로부터 구조를 추론을 하는 귀납적인 방식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차원 분석, 클러스터링, 트리 분석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린 차원 축소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키워드 딕셔너리 분석해서 뭔가 매트릭스를 인풋을 한다. 이렇다고 하면 차원이 되게 크기 때문에 얘를 좀 줄여서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차원 분석에는 많이 쓰이는 게 뭐가 있을까? 여기 있네요. 뭐 팩터 어널리시스도 있고, 뭐 LSI 이런 것들은 텍스트 관점에서 많이 쓰고, 그다음에 뭐 좀 더 수치적인 건 PCA 이런 것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다만 이제 이걸 할 때 이슈가 이제 데이터가 푸어하다라고 하면 사실 이게 이제 같은 목적을 갖더라도 다른 이제 이 중에 내가 PCA를 썼다 혹은 뭔가 다른 걸 썼다라고 했을 때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난 똑같은 걸 하려고 단순히 도구를 다른 걸 집었을 뿐인데 완전히 다른 분석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데이터를 정지하는 과정이 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디멘셔널 어널리시스와 더불어서 뭔가 공간적인 테크닉을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같은 스케일의 비슷한 스케일의 무언가를 컴페이링 할 때는 이 공간상에 두는 것이 좀 더 적합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여기서는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것들이 얘도 마찬가지죠. 컨시스턴시죠. 일관성 있게 이런 표현들이 되느냐 이런 것들 우리가 염두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클러스터링입니다. 이것도 많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룹핑을 하는 것이 이제 클러스터링인데 여기서는 챌린지가 사실 그럼 그룹핑 할 때는 비슷한 애들끼리 그룹핑을 하는 건데 그럼 이 시밀러리티의 시밀러리티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이걸 아주 잘 정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사실은 가장 많이 쓰이는 것으로는 코어커런스 많이 동시에 뭔가가 똑같이 이제 발생을 한다면 얘네 둘은 비슷한 아이템이다라는 것입니다. 얘는 아주 심플한 리프레젠테이셔널한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이게 너무 심플하게 된다면 복잡하고 이런 많은 현상들을 잘 리프레젠테이션 하기에는 너무 이게 축소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클러스터링을 보면 뭔가 데이터의 관계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볼 수 있다. 라는 것이고 이게 비슷한 점을 보는 거를 이제 중점으로 보기 때문에 앞에 우리가 이제 데이터 관계에서 살펴봤을 때 이 시블링 관계를 아주 효과적으로 잘 나타낼 수 있고 이 방법론이 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하이어키컬 클러스터링 할 거다라고 하면 이제 부모 자식이 이런 관계들 데이터의 관계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클러스터링도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개발이 되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트리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트리, 카이로키컬한 관점으로 더 보는 것이죠. 그래서 다만 얘는 이제 이게 완벽한 풀리 익스플로이트 했을 때 이게 완벽한 트리로서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는 모든 레벨을 다 어그리게이션 하는 것부터 특정한 어떤 잎사귀 관점에서 특정한 뭔가를 보는 것 이것까지 모두 다 이 가지를 만드는데 고려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얘는 이제 이런 구성적인 관계를 보는데 아주 효과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리도 뭐 만들 때 챌린지가 있는데요. 얘는 연관성의 과정이겠죠. 여기서 이걸로 가지를 치는 게 맞나? 그래서 이걸 나아갈 때 우리가 이게 연관이 되는 게 맞나라는
고민을 어떻게 하느냐, 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 이게 뭔가 트리도 더 높이 있는데, 그 높이도 고려가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을 잘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NSS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디멘저널은 몇 가지 이제, 베리어블을 생성을 해서, 뭔가 딱 중요한 부분에 다 집중을 하겠다. 차원 축소를 해서라는 것이고, 클러스터링은 그룹핑을 하겠다. 비슷한 애들끼리. 트리는 하이어키컬한 인포메이션을 뭔가 잘 표현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다뤄봤고, 사실 이 세 가지만 있느냐? 또 그런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 에디셔널한 이제 방법으로 인과관계에 초점을 맞춰줘서 이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커즐 모델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앞서 배웠던 여러 가지들을 합쳐가지고 어그리게이션 레벨에서는 클러스터를 일단 쭉쭉쭉 모은 다음에 각각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더 스페시픽한 레벨에서는 어떤 내용인지를 팩터 어널리시스로 내가 이걸 한번 이 클러스터를 해석해 보겠다 라는 관점에서 이 컴바인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많이 이렇게 쓰죠, 컴바인. 그래서 여러 개를 이 각각의 부분, 파트에 따라서 컴바인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이 데이터 자체를 컴바인해서 볼 수도 있다. 아니면 예를 들어 쭉 모든 데이터지만 얘를 다 시간으로 잘라가지고 각각 시기별로 뭔가를 보겠다. 나는 이 체인지를 보겠다라고 하면 이 데이터 자체를 뭔가 바꿔서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이제 분석 방법론들이 있는지를 살펴봤고, 이 마지막 소챕터에서는 이제 이그샘플 우리가 계속 보았던 이 디브랜드 트러스트 이 파운데이션의 사건을 가지고 케이스를 가지고 우리가 앞서 배운 부분들을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케이스에 대해서 상기를 시키자면 얘네들이 이 173개의 아티클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뉴 아주 새로운 리서치 중에서도 의미 있는 애들을 발견을 하고 이 중에서 뽑아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얘를 더 이 스몰 샘플을 확장시켜 가지고 데이터를 더 많이 익스펜딩 한 다음에 얘를 좀 더 시스테메릭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싶다. 이게 이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 챕터에서는 이걸 이제 관련 있는 애들을 더 익스펜딩 하기 위해서 저널과 어서 관점에서 탑 몇 개였죠? 20개씩 얘를 이제 합쳐가지고 뭔가 믹싱하는 방법을 통해서 어, 어, 이제 확장을 하려고 하였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뽑아내는 게 우리가 이제 상기시킨 내용이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클러스터링을 적용을 해본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하기 위해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배웠지만 이 중에서는 관련 있는 뭔가를 더 뽑아낸다. 관련 있는 비슷한 애들끼리 그룹핑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라고 이제 이 저자는 판단을 하고 해서 클러스터링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준비 과정으로 이 각각 일단 뽑아낸 애들은 인덱싱을 다 해본다라는 거죠. 우리가 앞서 정의한 이 탑 20개의 저널과 어설로이로 봤을 때 이 173개 중에 5개 빼고는 다 얘로 매핑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정말 탑 20개를 뽑았고 이 173개 데이터 자체도 푸어하지 않다라는 것이네요. 그래서 참 좋은 상황이네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클러스터링을 했는데 여기서는 포화송 분포를 가정을 해서 클러스터링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포화송은 데이터 n개가 고유한 유형의 리터러처를 혼합을 해서 생성을, 왜냐면 우리가 지금 탑 20개로 봤으니까 이 탑 20개 중에 몇 개를 가지고 이제 이 문헌 리터러처를 가지고도 그룹핑을 하고 얘네가 이제 각각 다 고유한 비율로 저자랑 저널을 인용한다라고 가정을 해서 이 포화송 분포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클러스터링 하였고, 여기서 먼저 클러스터 몇 개이냐, 이게 또 클러스터를 링을 할 때 또 중요한 프로세스 중 하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AIC, 이 A는 아카이크 사람의 이름이다. 이 A가 한 인포메이션 크리테리언. 그래서 이 지표를 가지고 보았고, 이 AIC는 낮을수록 더 인포머티브한 것이고, 얘를 쭉 봤을 때
한 4와 5인데 5와 가까운 게이기 때문에 클러스터링 개수를 5개로 해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링 결과를 보면 먼저 이제 각각 개별 논문에 대한 결과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Responsibility Matrix로 각각의 아티클이 어떤 클러스터에 가장 어사인 될 수 있는지 가장 그래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소프트 클러스터링을 하긴 했지만 이 4개의 샘플에서는 다 하나의 아티클이 하나의 클러스터에 매핑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각각 클러스터마다 여기서 이제 라벨을 지어줬고 몇 개인지 그리고 키 어서가 누군지 키 저널이 무엇으로 구성이 되었는지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예를 들어 어디 있지? 잘 안 보이 제가 잘 안 보이지만 여기에 결과에 네이처나 이런 뭐 사이언스 같이 아주 일반적인 저널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런 일반적인 저널은 여기서는 왜냐하면 그 뭐죠? 농업이랑 뭐랑 섞인 그 분야, 특정한 분야를 보는 건데 그렇게 일반적인 것을 보는 것은 그룹핑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뽑혀져 있는 게 제너럴 인터레스트다. 이게 의미가 없는 클러스터링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 결과를 보고 이제 이걸 이제 전처리해서 한 번 더 다시 해서 이 클러스터링을 다시 할 수 하는 이런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건수도 큰데 의미가 사실 아주 부루하기 때문에 클러스터링을 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좀 한 번 안에 끝내는 경우보다는 좀 이렇게 결과를 봐가면서 또 재분석을 하는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라이클리후드를 배웠었죠. 그래서 이거 라이클리후드를 관점으로 이게 어떤 부분이 서프라이징하고 혹은 푸어한지를 설명을 보았을 때 그래서 이 큐뮬레이티브 퍼센트 오브 아티클스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았을 때는 쭉쭉쭉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없죠. 근데 다만 일부 몇 개의 기사에서는 이 라이클리후드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이 테일이 보인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데이터 수집이 더 다시 이걸 까보았을 때 데이터 수집을 좀 더 어떤 특정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데이터 수집을 좀 더 한다거나 혹은 어떤 특정한 데이터가 아주 이슈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또 앞에서 앞단에서 다시 돌아가서 해결을 하고 돌아오면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는 어떤 까봤더니 자기 인용을 계속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밝혀냈고 사실 이런 부분들은 다시 돌아가서 이제 튜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클러스터링 적용한 이그샘플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챕터 10을 요약을 하자면 우리가 어드밴스드 어널리시스 어떤 패턴이나 관계를 보는 것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았고 이걸 볼 때 우리가 히든 베리어블 뭔지 그리고 우리 6개의 컨스트럭트 기억나죠? 그래서 어떤 건이 붙어해가지고 쭉쭉쭉 봤던 이 부분을 고려해야 되고 모델은 디덕티브와 인덕티브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우리는 좀 더 기납 쪽에 초점을 맞췄고 모델 타입은 여러 가지 구분으로 나눌 수 있고 이블루에이션 크리테리아 우리는 AIC 다뤘었죠. 그래서 이거 이외에도 뭐 어큐러시 뭐 이런 여러 가지 쭉 우리가 방법론 썼을 때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결과를 이제 라이클리후드로 또 평가를 할 때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데이터 관계 하이러키나 그다음에 비슷한 거 이거 관계에 대해서 배웠고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또 중요한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뤘고 그다음에 베리어블 아까 여기서는 또 다시 여기 나왔네요. 베리어블에 대해서도 이산적이냐 연속적이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잘 정하고 해야 되고 이걸 그다음에 모델을 선택할 때는 목적에 맞게 그다음에 그 목적 안에서도 여러 가지 모델 중에 뭐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그래서 우리 그 중에서도 디멘저널 어널리시스, 클러스터링, 트리 베이스드에 대해서 배웠고 얘네들을 다 컴바인해서도 쓸 수 있다라는 것까지 다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챕터 10에 대해서 네,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